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첫 회동이 대선 이후 19일 만인 내일 열립니다. 양측은 의제 없이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지만요. 추경 지연과 민주당 새 지도부의 검수완박 드라이브에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전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 10시였습니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이 기자회견을 각각 열었고 내일 오후 6시에 회동을 한다고 전했는데 대선 19일 만이죠. 가장 늦은 회동인 만큼 정치적인 부담도 양측에 있었을 텐데 이제 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도 될까요? 예, 이제 국민들께서 조금 이제 한시름 걱정을 더신 거 아닌가 싶고요. 노태우, 김영삼 이제 두 분의 권력 이양기에서 18일 만에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19일 만에 이루어지는 만남인데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인이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잘 아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진통을 여러 번 겪은 이제 만남인데 두 분이 만나시고 나서 정말 그 긴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렇죠. 이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안보 우려를 하고 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문재인 현 정부가 496억 원의 예비비 승인을 해 주셔야 하는 이제 이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이 가닥이 잡혀서 풀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에 공공기관이나 공직자 인사와 관련해서 이제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이제 인사 문제는 이제 감사원의 입장이 확인이 됐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위원 공석 두 분의 자리를 현실적으로 이제 후보자 지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풀렸는데 나머지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합니다. 잘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또 이제는 좀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지금 이렇게 앞으로 어떤 내용들을 회동에서 이야기할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할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예비비를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지난주까지는 국무회의에 이걸 상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용산 이전 구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내일 저녁 만찬 회동을 하면은 이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요구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 국무회의에 의결하는 것을 일단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 북한의 ICBM 발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입장 변화를 보여줄지가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에 이제 가장 두 분의 회동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인사 문제다라고 이제 언론에서 분석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인사 문제 가운데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두 명인 감사원의 감사위원 두 명의 문제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감사원이 인수위에 업무 보고하면서 사실상 새 정부로 넘기겠다라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걸림돌이 해제되면서 두 분의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인사 문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문제가 사면하고 추경 문제가 남아 있어요. 네, 사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인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상당히 주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도 지금 50조의 추경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요구하고 있고 현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정 적자가 한 200조가 이르고 지금 국가 채무도 지금 240조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수용하기 좀 어렵다라는 입장에서 두 분이 만나기는 하지만은 역시 여전히 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회동의 결과가 굉장히 불투명하고요. 저는 따라서 좀 이 자리를 통해서 주문하고 싶은 것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예. 일단 만나기로 한 것은 굉장히 잘한 것이고 첫 술에 다 해결하지 말고 첫 만남에서 정리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또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8차례나 회동을 계속했거든요. 예. 매주 만났거든요. 따라서 그런 선례를 좀 그대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의제 없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너무 진지한 이야기 말고 간단하게 뭐 세상 사는 얘기하고 뭐 그런 걸로 말을 시작할 수도 있을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5년의 현 대통령의 노고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한 공과에 대한 평가와 차치하더라도 노고에 대해서는 그 감사의 이야기랄까요? 또 그런 이야기를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두 분이 국민이 제일 걱정하는 건 우리 경제 민생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있기 어렵다. 큰 틀에서. 다만 이제 이 민생과 관련해서 코로나 지금 대응이 중요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문제가 있는데 이 추경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가 편성이 어렵다고 한다면 예.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 윤석열 정부가 추경 편성을 해서 국회 동의를 얻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제일 이제 관심사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좀 협조할 의사를 처음에 피력을 하시는 상황인데 나중에 이제 NSC 회의 주제 2부에 이제 안보 공백을 우려하시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셨는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선인과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면 접점이 찾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 청와대 간저 쓰지 않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남동의 이 지금 육참 총장 관저를 이제 보수를 해서 쓰겠다는 건데 25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기재부가 추산을 했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예비비 편성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와 결부해서 집무실을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협조적인 그런 의사를 이제 피력하실지 궁금한데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당선인이 과연 그 이야기를 꺼낼지 안 꺼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내일 그 회동과 관련해서 제가 좀 첨언을 하고 싶은데 예. 내일 회동의 형식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된다고 봅니다. 당초에는 차담이라든지 또는 오찬 회동이 되지 네. 않을 것인가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만찬으로 회동 형식이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예.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공식적인 그런 회동의 모양새가 됐다라는 것 하나 하고요. 예. 또 19일 그러니까 역대 최장 지연된 당선인과 대통령의 회동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최대한 극진하게 존중하는 그런 차원의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이제 두 분만 만나서 만찬하는 게 아니고 배석자가 있지 않습니까? 유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그리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그렇게 되다 보면은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내일 저녁 6시 만찬 이후에 두 분이 별도로 독대의 자리를 가질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일 두 분만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가 갖춰지지 않는다면은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따라서 저는 빠른 시간 내에 두 분만의 그런 회동이 반드시 추가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 쟁점 현안들을 두 분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이제 제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2012년 그 시절에 대변인으로 활동을 해서
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에 제가 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배석자들이 또 비서실장 하던 분들도 계시고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도 오시고 그 지금보다는 더 많은 배석자들이 이제 계신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두 분이 제 기억으로 또 별도의 약간의 만남을 이제 가지신 기억이 있는데 내일 별도의 만남이 이루어질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당선인의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 배석을 한다고 해도 상당히 그 당선인 입장에서 또 대통령 입장에서 속 깊은 이야기를 저는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회동 결과가 발표가 될 테니까요. 결과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일단 두 분이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의식을 해서 이제 만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뭘 생각하시는지 대통령도 당선인도 헤아릴 테니까 상당히 국민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안도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회동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회동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앞서 회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잠시 언급이 됐던 게 추경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아직 좀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는 부분이 현 정부가 임기 내 2차 추경 불가 방침을 좀 밝혔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상황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요? 추경이 이제 상당히 난제죠.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현 정부가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대규모로 재정을 풀면서 지금 이제 누적 적자가 200조에 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 채무가 250조나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추경을 또 만약에 할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 적자 문제가 좀 커지고 재정 건전성 문제가 상당히 좀 우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이제 평가사들의 이 평가가 상당히 좀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될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재정 당국에서는 더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 물가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 되기 때문에 또 대규모 추경을 해서 재정을 방출할 경우에는 물가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는 좀 문제도 있어요. 지금 이제 현재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같은 경우는 50조 추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도저히 지출 구조 조정으로는 안 되고 결국 이제 국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더 이런 부분이 이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온 얘기가 그러면은 저 전체 추경을 50조까지 너무 많으니까 상당 부분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해서밖에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아시겠지만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해야만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따라서 이 문제는 지금 현 정부와 또 당선인 측 상당히 좀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그런 쟁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추경 관련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국민들 다 아시려고 생각합니다. 이 현 정부가 정말 걸핏하면 추경해서 계속 편성해가지고 국회 처리했습니다. 올해 예산이 막 집행되는 시점에도 또 추경을 편성해서 대선 앞두고 소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 줬어요. 지난 2년 동안 추경 남발을 해서 소위 재정 적자가 200조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채도 250조가량 늘어나고 이제 우리 부채죠.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 편성 못 하겠다. 그러니까 곳간에 있는 돈 다 빼서 써먹고 빌려서도 써먹고 나서 못 하겠다고 하는 현 정부의 이런 문제는 한번 지적은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인이 현 정부가 추경 편성을 안 해준다면 그거는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 새롭게 추경을 편성해서 정말 고통을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준다고 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전 국민에게 다 뭐 100만 원가량 또 때로는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많이 썼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정말 지원을 받아야 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제대로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50조 원의 재원도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 뭐 지출 구조 조정하고 정 어려우면 국채 발행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걸 예. 해서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겠다. 문재인 정부하고 그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 국민들에게 뭐 일종의 용돈조로 많이 이렇게 뿌렸는데 윤석열 정부는 어려운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서 그분들의 이 생활을 좀 회복하도록 정상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는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추경을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어떤 방향의 추경 편성을 해서 어떤 분들에게 집중 지원하는지 저는 비교를 해서 평가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까지 정부의 입장은 이제 임기 내 2차 추경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또 내일 회동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전격적으로 임기 내 협치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추경 관련해서? 추경 관련해서요? 예. 추경 관련해서는 뭐 두 분이 만나시면 충분히 뭐 소통이 가능한 그런 대목이겠죠. 그리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도 민생 차원에서 이 추경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일단 정치권에서는 큰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추경과 관련해서는 기재부는 아무래도 국간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또 소극적인 이제 그런 입장을 보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금 정부의 재정 적자가 좀 크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뭐 대통령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난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현 정부가 한다고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추경의 규모는 최소화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역시 나머지 몫은 그러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추경에 대한 문제도 내일 당연히 논의가 될 것이고 또 지금 청와대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용산 이전이 안보 공백이 있다고 말하는 게 현 정부의 입장이고 안보 공백 없다. 안 되면 통이동에서라도 근무를 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입장인데 여기서 ICBM 도발까지 하는 북한 국민 입장에서는 불안한데 내일 어떤 결론이 좀 나오겠죠? 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제 떠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새로 이 나라의 국정 운영을 맡게 되는 윤석열 당선인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협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보 공백 이야기를 하셨지만 지금 현 합동참모본부의 차장 국회에서 국방부에서 합참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안보 공백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대장 출신 등을 비롯해서 천여 명의 장성 출신들이 국방부가 합참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서 안보 공백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보 공백을 우려했던 11분의 전직 장성과 장관 출신들은 민주당이 그걸 이용해서 거 봐라, 안보 공백 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도 또 했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이제 재앙적 대통령 시대를 끝내고 정말 국민과 좀 더 소통하고 권력을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청와대가 국민들께 정말 돌려드려서 국민들이 청와대를 방문하고 이 인왕산, 북악산 이 다 등산도 하면서 느끼는 사회적 효용이라는 것은 496억 원의 예비비에 비할 때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새롭게 이제 일을 시작하는 대통령이 그 뜻이 무엇인지 이제 청와대도 충분히 헤아릴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협조를 해주는 게 좋고 북한이 ICBM 발사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 소위 NSC 회의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청와대 지하 벙커 아니고 청와대 지금 집무실에서 NSC 회의 열어도 저는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그 지하벙커가 지금 잘 시설이 돼 있는데 과거에 북한이 도발했을 때 그러면 현 정부가 그 위기관리센터에서 제대로 대처했느냐의 문제에서 우리가 물음을 던진다면 글쎄요, 국민들 저는 판단이 어느 정도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설물보다는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서 어떤 굳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대처하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좀 말씀을 저도 좀 덧붙이면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존중할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와대를 이전하는 문제가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또 국가 안보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모든 것에 블랙홀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지금 허니문 기간도 사실상 실종됐고 지금 새 정부의 기틀, 뭐 외교정책 방향, 인사, 정책 이런 것들을 다져야 되는 상황에서 다 사실상 실종되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지금 이제 당선인도 얘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은 선거 결과 굉장히 진영 대결이 치열하게 0.7%포인트 역대 최소 표차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 통합을 한결같이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협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블랙홀처럼 뛰어들면서 지금 대치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 다른 차원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유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청와대 이전 문제에 몰두를 하면 다른 걸 못하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 TF팀이 따로 있어요. 거기는 이전 문제를 연구를 하고 그걸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그것대로 가는 거고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지휘하고 있는 인수위는 인수위대로 가동이 돼서 지금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인선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이러면 오늘 총리 후보자 5분을 이제 골라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코로나와 관련된 인수위 작업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추경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경제 민생 챙기는 거, 외교 안보 챙기는 거, 인선하는 거 다 별도의 트랙으로 담당자들이 다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인수위원회 목표는 지금 5월에 발표하는 건데 물론 당선인 측에서 계승할 것은 계승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 주요 국정과제는 좀 대전환이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정책 대상자들은 또 국민이기 때문에 혹시 혼란이 생길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뭐 혼란보다는 자연스럽게 지금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다 이렇게 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일단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를 확실히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원전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제일 관건인 것 같고요. 또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검찰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야가 모두 사실상 사활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5월 10일 날 문재인 정부가 마감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은 그 20일조차 정도밖에 안 남은 6월 1일 날 지방선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여야의 운명이 상당 부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해서 그러니까 대선 승리,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총선까지 이어져 가지고 여소야대의 지형을 좀 바꾸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산을 갖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대선에 이어서 지방선거까지 참패를 하게 되면 수습할 수가 없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상당 부분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국회 인사청문회라든지 제가 말씀드렸던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검찰 수사권 문제 뭐 정책 변화를 가지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본인의 어떤 정책을 확실히 내세우는 거는 중요하지만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뭐 ABO 오바마 빼고 다 바꿔
그런 식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 결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남북 정쟁 이후에 최악의 지금 국론 분열 양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성할 건 또 개성하고 수정할 거는 수정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제가 부동산 좀, 예. 예.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책 다 거의 폐기했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 우리 돌이켜 보세요. 2017년 5월 이제 10일 취임하셔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정책 거의 다 폐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에 대한 평가를 이제 엄정히 하고 냉철하게 해서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폐기할 건 폐기하고 수정할 건 수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잘못된 정책이 계속 집행이 돼서 국민들에게 더 고통을 주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권력을 가지고 이 권력을 가지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발상, 민간의 창조성을 억누르는 발상에서 비롯된 이 정책들, 윤석열 지금 당선인은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겠다,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수용하겠다. 그래서 청와대의 비서관 숫자를 30%가량 줄이고 민간에서 아주 창의성, 상상력이 뛰어난 그런 분들, 전문가들을 모셔서 같이 일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주도의 이런 문재인 정부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 간다는 거죠. 이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 수용하는 그런 정부가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많이 달라질 거다.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 28전 28패 이야기 나오니까 이건 수정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하고, 원전 정책, 탈원전 정책, 문재인 정부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막판에는 또 원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좀 어리둥절하지만 이 원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원전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무시했던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방향이 수정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앞으로 뭐 총리의 역할도 클 걸로 보여서 그 인사 검증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민주당 상황을 좀 볼게요. 민주당 지금 172석 거대 야당을 이끌 사령탑, 그러니까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 검수완박의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이 검수완박의 속도를 내는 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하자는 게 여론에 좀 역풍도 있고 지지층 결집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도 있습니다. 교수님 의견 궁금하거든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요, 일단 검찰 개혁의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명분을 갖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거대 공룡의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기소권,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 정부에서 하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경우에는 국회를 통과해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신분으로 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걸 속도를 내 가지고 조기에 현 정부에서 이 검수완박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지금 당내 또 신중론도 있어요. 이걸 너무 속도를 밀어붙일 경우에는 지금 뭐 앞으로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지방선거에 상당히 역풍을 불 수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입장과 박홍근 새 원내대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박홍근 새 원내대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 상당히 좀 신중한 입장. 그리고 이런 검수완박의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민생입법이다. 라는 이제 그런 입장의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좀 방향을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검찰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굉장히 나간다면은 역시 이제 맞불 차원에서 검수완박의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건 정말 민주당이 지금 여당으로, 현재는 여당인데 국회에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서 저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통해서 검찰은 수사권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한된 수사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불과 1년입니다.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에 대해서 권력이
입김을 행사해서 검찰이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결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그게 검찰의 역할이고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찰의 권력이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돼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이 수사를 할 때 현 권력이 어떻게 했는지 국민들 다 압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했는지 국민이 다 알아요. 그로 인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에 굽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사하려고 했다가 국민의 지지를 받게 돼서 오늘 대통령에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에 대해서 권력이 어떤 입김도 행사하지 않겠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존중해서 검찰이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공화국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면요.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고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는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검찰의 흑역사 때문인데요. 검찰하면 우리가 정권의 시녀, 권력의 시녀 역할을 해왔다. 그리고 검찰권을 오남용해서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왔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거대 공룡의 검찰 권력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계속해서 내놓은 것은 검찰권을 대폭 강화하는 거예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검찰 수사권을 좀 약화시키는 방향인데 이걸 오히려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폐지하겠다. 그리고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승인권도 허락하겠다. 그리고 공수처의 권한도 사실상 상당 부분 무력화시키겠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과연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지 국민적인 요구에 맞는지라는 부분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물론 이제 민주당 측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은 그 또한 역풍을 받겠지만은 검찰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나간다면은 윤석열 정부 또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권을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 지휘를 했는데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이 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그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권력이 검찰에 입김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그리고 수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도록 해줘야 검찰이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중립 지키면서 수사 제대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저는 필요하다. 지금 경찰의 이 수사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많은 지금 회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을 조정을 하되 검찰이 과거처럼 권력을 남용하고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두 분께 한마디씩 질문을 좀 드리면 이제 두 분 말씀만 들어봐도 민주당 측 그리고 당선인 측에서 바라보는 검찰 개혁의 내용이 굉장히 다르고 또 대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절충점은 찾을 수 없겠습니까? 절충점 지금 현재 찾기는 어렵죠. 말씀하신 대로 정반대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지 정충점을 찾을 것인가? 진영의 이익이라든지 진영의 입장을 반영하려고 하면은 안 되고요. 역시 이제 국민의 소리 그리고 국익의 입장이 뭔가라는 측면에서 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리고 또 민주당 내지는 뭐 현 문재인 정부 위정자들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어떻게 할 건지는 1년 안에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사로서 본인이 겪었습니다. 권력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압박을 해서 권력형 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거 본인이 느꼈어요. 그런 일 결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국민을 위한 검찰로서 제 역할을 하도록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고 수사 독립성 보장하겠다 이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국민이 지켜보시면 아시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상일 전 국민의힘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